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만드는 것은 남자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남자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가 19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강의해 봤더니 실제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이 여자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예를 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예를 들을 것이냐. 요즘 핫한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라마 많이들 보시지만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인물에 대한 특징들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고려 말이었습니다. 고려 말은 권력 있는 문벌, 세력 있는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권문세족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남쪽 제주도까지 차지했고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직전까지 쳐들어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몽골을 원나라라고 불렀는데요. 그럼 여기는 권문세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가 돼야 했을까요? 친원파가 돼야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친원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는 박영규 씨가 그 역할을 소화하셨었죠. 이 사람들은 민족적 자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매국노들이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해서 백성들의 등을 치는 아주 부정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냐면 자신의 땅에 경계선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산맥과 하천으로 자신들의 땅을 나눌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땅을 조금 차지하고 싶어도 문헌에 따르면 송곳이나 바늘 꽂을 만한 땅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조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그 유명하신 공민왕이십니다. 여기는 공민왕은 권문세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등용하시냐면 자, 권문세족이 백성들의 토지를 수탈했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피해를 입었겠어요?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큰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중소지주의 자식들, 그 자식들은 억울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정계로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라는 꿈을 꿨거든요. 이 신진 세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학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봤다 그래서 사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는 보셨습니까? 바로 신진사대부가 그들이고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드라마의 주인공 정도전이랄지 그의 어떤 학문적 동지였던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이 측근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십니다. 그럼 신진사대부는 짝이른 외기로기가 된 거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정치적 동지가 없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여기 있는 정도전에 눈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성계입니다. 자, 그럼 이성계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고 독도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게 어떤 나라죠? 중국이 되겠죠. 자, 동쪽에는 이렇게 일본이 있습니다. 자, 당시 고려였어요. 이 고려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안으로는 권문세족이 백성들의 등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는 이민족의 침략이 아주 북쪽 남쪽으로 계속 일고 있었어요. 이 북쪽에서는 홍건적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왜구가 창궐을 했습니다. 이 왜구를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이 아닙니다. 이 구자가 뭐냐면 도둑놈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 해안가를 약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는 가운데 새로운 민족적 영웅들이 등장을 하니 이 사람들을 새로운 무인 세력이다 그러면서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 장군이고 또 하나가 이성계 장군이 됩니다.
최영 장군이 직급이 높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4스타 정도 됐고요. 여기는 이성계는 뭐 한 1스타 정도, 이 정도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도전은 최영을 눈여겨보지 않고 이성계를 눈여겨본 것이, 자, 최영 장군 하면 어떤 분입니까?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몸에 밴 검소함 때문에 그렇지 집안이 좋아요. 뭐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모자란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영 장군은 사실상 권문세가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성계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동북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동북쪽 함경도에 가서 여진족, 오랑캐, 야인들과 함께 뒤섞여가지고 홍건적 토벌에 앞장선 사람이 이성계예요. 그래갖고 뭐 조상이 여진족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한마디로 별명이 함경도 촌놈이었어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소탈한 아주 전형적인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럼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는 이성계를 앞세워가지고 새로이 나라를 세우면은 뭐 좀 소탈하고 관심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나라를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몽골이 망해 나갑니다. 몽골 원나라가 망하고 중국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했으니 이게 그 유명한 명나라예요. 이 명나라가 이렇게 세력을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나라를 위협하겠죠. 여기에 최영 장군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당시 왕이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었는데 꼬마였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최영 말이라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그래요. 전하, 저기는 명나라를 건방진 놈들을 우리가 군사 5만을 보내서 혼을 내줍시다. 자, 당시 요렇게 흐르는 것이 이제 요하라는 강인데 요하의 동쪽이죠. 요게 반도죠. 그게 무슨 반도일까요? 요 동반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사 5만을 보내서 요동반도를 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성계가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하. 보통 역사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기본이 80만입니다. 100만 쳐들어옵니다. 군사 5만으로 명나라를 치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이성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최영 장군이 높잖아요, 직급이. 그러니까 이성계 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군사 탈탈 다 털어줬어요, 5만 명을. 그래갖고 이제 터덜터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압록강인데 이 압록강 당시 또 이제 그 장마철이라 물이 불었어요. 건너기가 힘듭니다.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성계가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중도라고 그래요. 강에 토사가 쓸려 내려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난지도가 하중도인데요. 여기에 하중도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위화도입니다. 여기는 위화도에서 어차피 압록강 건너가서 개죽음 당하느니 군사를 돌려서 썩은 고려를 치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군사들을 설득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 위화도에서 이렇게 군사를 돌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 군사를 돌려갖고 당시 도성이었던 개경을 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왕을 내쫓고 누구를 제거를 해야 돼요? 최영 장군을 제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위화도 회군. 어떤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쿠데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저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저 옛날 그 6시 내 고향 시절부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연배가 있으신 게 이제 드러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위화도 해군을. 두 가지 다예요. 일단 혁명하고 이제 쿠데타의 차이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민의를 대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의를 대변한 상태에서 어떤 집권 세력을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갈아치웠다, 끌어내렸다. 이건 혁명이에요. 뭐 대중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대중을 등에 업은 다른 세력이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4.19 같은 게 혁명 아닙니까? 근데 쿠데타는 뭐냐면 민의를 외면한 채 어떤 권력을 가진, 뭐 이를테면 군부가 집권 세력을 끌어내렸다, 왕조를 바꿨다. 이런 이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 같은 경우는 어떤 학자는 쿠데타다, 어떤 학자는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위화도 해군이 이제 성공을 했어요. 최영 장군이 목숨을 잃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죽은 다음에 내부놈에 풀이 안 날 것이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무덤에 풀이 안 나요.
씹는 족족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의 무덤을 풀이 나지 않는 빨간 무덤이다 그래서 적분이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날 최영 장군의 무덤이 있느냐?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덤에 윤인구 아나운서 저 무덤에 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오늘날? 뭐 지금까지도 안 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정말 안 났는데 1976년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희한하죠? 일이 있었나요? 아, 왜 그럴까? 아, 이거 다른 건 아니고요. 1975년에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돼요. 23호로. 그래서 조경을 잘해서. 근데 그 전에도 조경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나다가 났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최영 장군의 한이 풀리지 않으셨나 뭐 그런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실권을 잡은 이성계는 여기 있는 정도전과 힘을 합해서 약 4년에서 5년 뒤인 1392년에 그동안 왕을 한 3명을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고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 말과 어떤 조선 초까지 조선 건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성계를 만든 인물이 누구냐?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정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지금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좌측에 정도전이 있죠. 당연히 정도전이 만들어 킹메이커다.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무학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스승님이죠. 정신적 지주이고 멘토입니다. 다 이 두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둘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누굽니까? 안재모라고요? 아닙니다. 이방원이죠.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고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1등 공신이고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진정한 1등 공신은 바로 여기 있는 그의 부인이었던 둘째 부인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왕이 된 이성계 배후에 누가 있었다? 바로 우리의 여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당시 이제 이성계가 그 위화도 해군 이전이에요. 위화도 해군 이전에 홍건적 때려잡는다고 이제 동북면에 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근데 홍건적 때려잡고서도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씨는 생각한 거, 우리 남편 저기 맨날 변방에 나가서 언제 출세하나 이러고 있을 때 강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왜구였어요. 이 강 씨가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왜구가 찬 거라니 왜구가 반드시 이리로 쳐들어올 것이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강 씨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보세요. 왜구가 약탈을 하러 왔죠. 그럼 우리나라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도적놈들은 먹을 것을 뺐죠.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전라도, 충청도 아닙니까? 반드시 이리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고려 조정에서는 이거를 토벌할 장군이 필요할 테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남편이 그때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남편이 개경에 있어야 되는데 함경도에서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당신 와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편지로 얘기하면 이 고지식한 군인 공무원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 눕는 거예요. 자,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아프다고 거짓말합니다. 위독, 부인 위독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당시 당황해서 개경으로 급히 돌아온 이성계 모습을 KBS 대하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영감? 어이, 부인. 일이라도 해야 도성으로 납실 듯하여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용서하시어요. 어째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영감께서 계셔야 할 곳은 동북면이 아니라 여기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포의 왜구가 2만이고 삼안에 운고한 왜구가 또한 수천이라 합니다. 언제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오니 여기 계시어요. 필경 나라에서 영감을 부를 일이 생길 것이고 전공을 세워 조정의 요직을 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죠. 네.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서울 간 자식 보고 싶을 때 전보로 뭐라 붙여요? 엄마 위독하다. 당장 달려오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실제 개경에 머뭅니다. 근데 강 씨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왜구가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급할 장군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이성계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가서 토벌하라고 그래요. 이성계가 내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쓸어버립니다.
그것이 학생들 국사시험에 맨날 나오는 황산대첩이에요. 이 황산대첩으로 이 사람은 이성계라는 이름 석자를 고려 조정에다가 그냥 완벽하게 새기게 되는 거고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밑거름이 되는 사건이다. 그럼 결국 이성계 왕 만든 게 누구예요? 부인 강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시 강씨가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는지, 얼마나 뛰어난 감독 같은 아내, 정치적 조력자였는지는 강씨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성계가 남긴 사료에서 잘 나오는데요. 자, 그 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위에 오르기까지 신덕 왕후 강씨의 내조가 실로 많았다. 왕위에 올라 정무에 임할 때도 왕후의 충고와 도움이 많았는데 뜻밖의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경계하는 좋은 말들을 들을 수가 없구나. 좋은 보좌관을 잃은 듯하여 나는 너무 슬프다. 라고 이성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혜, 결단력에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남편을 왕으로 만든 여자는 여기는 신덕왕후 강씨뿐이 아닙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 이방원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그 이방원의 배후에도 부인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비서 같은 아내, 현명함의 극치 원경왕후 민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경왕후 민씨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때는 이제 위화도해군 직후였어요. 위화도해군 직후에 이성계가 정도전과 뜻을 같이 해요. 그래서 둘이 꿈꿨던 건 뭐냐면 새로운 나라의 개창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죠.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대한 게 누구였냐면 원래는 동지였지만 여기에 뜻을 달리한 정몽주였습니다. 여기는 정몽주는 생각해서 이거는 의리 없는 사람들 아니냐. 어디 감히 왕위를 찬탈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 하느냐. 여기는 고려를, 물론 고려가 잘못됐지만 그거는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몽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신진사대부래도 정도전을 혁명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정몽주를 온건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엔 감정의 대립까지 와가지고 서로 누가 먼저 죽일지 초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한씨가 죽어요. 좀 전에 강씨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제 한씨가 죽으니까 그 소생이 누구냐면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원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운막 짓고 아이고 오래 하잖아요. 그 어머니 묘 옆에서 아이고를 해야 되는데 도리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실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위험한 거야. 이 어머니 곁에 있어야 되느냐, 돌아가신 살아있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느냐 아주 고민을 합니다. 이방원이. 그때 우리 민씨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정몽주 그자가 화근인 것이다. 이방원이죠. 내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영감, 소첩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들만 6을 두고 가신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영감에게 바라는 것이 즐비한 형제들 틈에 끼어 곡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일전을 앞둔 아버님 곁에서 칼을 쥐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몸이야 어디 있은들 대수겠습니까? 효도는 마음입니다. 효도는 마음이에요. 예, 몸이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상관없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도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무릎을 탁 치고 알겠습니다. 제가 토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토성으로 가서 여기는 이성계를 지킵니다. 자, 이성계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정몽주를 제거해야죠. 이성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사건, 선주교 철퇴 사건으로 그 쇠망치로 여기는 정몽주를 사람을 시켜서 제거를 하게 되죠. 이성계는 불같이 화냈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조선이란다. 고려 말에 대석학을 이렇게 함부로 죽여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지 않았으면 조선은 건국되기 어려웠고 이성계도 왕이 될 수 없었지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이방원이고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민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민 씨의 활약은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조선 건국 이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성계가 왕으로 오른 조선입니다. 자, 태조가 이제 처음 나라를 세운 왕을 태조라고 그러거든요. 이성계. 이 집안 좀 가계도를 봐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씨 아닙니까? 이 돌림자가 방자입니다. 이방 방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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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엄청 많이 났어요. 방방방방방방 뭐 계속 난 거예요. 첫째가 이방우, 둘째가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이방연, 이방번, 이방석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6명의 자식은 별 존재감 없이 지내시다가 일찍 죽어버린 한씨 부인 소생이 되고 여기 있는 요 방번이하고 방석이 꼬마들이죠. 요 꼬마들은 아까 봤던 그 지혜로웠던 강씨 부인 소생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방원이하고 방번, 방석이는 뭐 다른 자식이다. 배다른 자식은 이복 형제다. 서로 정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선이 딱 건국이 됐어요. 그럼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누구한테 맞춰지냐? 당연히 방언이한테 맞춰지는 거죠. 1등 공신 아니에요. 정몽주 죽이고 군사 이끌고 아버지 위해서 엄청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눈여겨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이성계가 방어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사병을 개인 호위병을 500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되게 좋아요. 뭐 당장 왕이라도 된 양 좋아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부인 민 씨가 충고를 합니다. 여보, 당장 여기 있는 사병을 물리세요. 그냥 물리면 뭐 하니까 요거를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인 방번이한테 선물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부인 제정신이요? 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나 못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사병 500이 당신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사람 아니에요. 이거 스파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형세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이런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정도전이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정도전이가 당신 가만두겠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고 튀면 타겟이 됩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무릎을 칩니다. 계속 무릎이 아파요? 야, 당신 진짜 똑똑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하고 방번, 방석 형제가 저 사람 별 야망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조금 자신을 낮추는 이런 지혜를 발휘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뒤로 거사를 준비합니다. 자, 거사를 왜 준비하냐 한번 볼게요. 당시 정도전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방원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자, 왜 정도전이 KBS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이 사람은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이성계요. 활만 쏠 줄 알지 그 일도 잘 몰라요. 떠듬떠듬합니다. 그 사람이 왕 되고 나서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이 왕조라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세종대왕 같은 분이 계속 나오면 뭐 나라가 걱정할 게 없는데 뭐 중간에 연산군도 나오고 뭐 이상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잖아요. 이런 혈통을 계승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왕이 나오든 현명하지 못한 왕이 나오더라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컨텐츠, 인프라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에요. 그래갖고 고려시대 왕은 되게 편했어요. 룰루랄라 술도 먹고 뭐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조선시대 왕은 정도전이 만든 컨텐츠에 의해서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됐습니다. 세자 시절에는 서연이라고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 과외 수업을 받아야 됐고 왕이 돼서도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신하들한테 사실은 뭐 공부 배우는 거예요. 말이 정책 토론이지 공부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하루에 3번을 합니다. 조강, 주강, 석강. 하루에 6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업무가 정해진 업무만 기본이 10시간이고 10시간을 넘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주 살인적인 업무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40을 못 넘기고 평균 연령이 40세가 조금 넘어요. 누구 때문에 일찍 죽은 거예요? 정도전 때문에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도전 입장에서 이런 카리스마 있는 방언이가 왕이 되면 말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될까요? 제일 만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 아이가 왕이 되면 좋은 거죠. 그럼 여기는 강씨 부인은 어때요? 욕심 부리는 거, 내 자식이 왕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기는 강씨 부인하고 정도전이 사실상 정치적 조력자가, 동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방언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방언이는? 나쁘죠. 세상에 내가 아버지 왕 만들었는데 첫째 형은 일찍 죽어버리고 둘째 형은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민 씨가
거사를 준비하는데 몰래 준비해야 되죠. 친정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옵니다. 자, 거사를 벌이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죠. 민 씨가 친정으로부터 돈을 끌어와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아서 그 무기를 직접 숨긴 게 민 씨예요. 그리고 거사 당일날 장롱 속에 숨겨놨던 갑옷을 꺼내서 남편 이방원에게 직접 입혀주면서 꼭 살아 돌아오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격려를 해줬던 여자가 민 씨고, 이방원은 준비된 군사를 일으켜서 정도전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냐 그러면서 제거하고, 그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제거당하니까. 그 이제 방석이 배다른 형제 방번이를 다 제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사건 왕자의 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왕자의 난으로 실제적인 실권을 잡은 이방원은 자기 형 방과를 2대 왕으로 허수아비로 앉혀놨다가 본인이 이제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 왕 만든 게 누구예요? 민 씨예요, 민 씨. 알겠습니까? 역사는 누가 바꾼다? 남자가 바꾸는데 그 남자는 누가 바꾼다? 그렇죠. 여자가 바꾸고 만든다. 라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강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조선시대 여성들이 아주 지혜로웠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예는 우리 조선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적으로도 예가 많습니다. 저 가까운 중국을 한번 볼게요. 초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장기 둘 때 초나라고 한나라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제 초나라에 누가 있냐면 항우장사 항우가 있고, 이 한나라에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방이 찌질이의 대명사예요. 바보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뭐 바보온달 뭐 이 수준입니다. 이때 그 항우란다 저 누구야? 그 유방한테 평강공주 같은 부인이 있었어요. 여태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태우가 중국의 3대 악처예요. 그 소크라테스 부인 크산디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찌질이 유방을 갖다가 쥐잡듯이 합니다. 유방이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통일 누가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그리고 당 고종의 아내였던 측천무,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야 답답하다 내가 할게. 본인이 황제가 돼.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소피아 같은 여자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왕족이었는데 러시아로 시집가서 남편을 설득해갖고 아예 러시아를 캐톨릭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우리 여성들이 역사를 바꾼 힘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항상 희생하고 인내하고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바로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제 지나온 결혼 생활을 잘 되짚어봤어요. 저희 왜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였는지. 충고 조언 이런 네. 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 이렇게 강직한 충고를 해줬던 게 또 저희 집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게, 정도전의 부인은 그럼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드라마에 나오시죠? 존재감이 좀 없죠?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은 철저한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하고 위대한 역사적 인물인 건 맞지만은 이 남편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아니 그 자식들이, 아니 실제로 그 남편한테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아니 돈 한 푼 갖다 줬습니까? 자식들이 굶어서 빽빽 울고 있고 나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맨날 바른 소리 한다고 조정 나가가지고 고문 받고 귀향 가고 뭐 글 공부나 한다 그러고 삭바느질 해가지고 남편 먹여 살리고, 이 원망하는 편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또 남편의 편지에 순응하고 조용히 내조하는 현모양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정도전의 부인이셨는데,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 아까 그 아내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아내분은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 중에 뭐 예를 들면 그 이성계의 강씨 같은 감독 같은 조력자이신지, 네. 아니면 이방원의 민씨 같은 비서관 같은 현명한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정도전의 부인 같은 현모양처인지. 저도 여태우도 있어요. 여태우. 조심스럽게 해야 여태우도 되는 있어요. 거 진짜 어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좀 교묘하게 잘 섞어놓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듯이 잘만 다뤄주세요. 어유 예. 역시 약간 부인. 독재자 스타일은 아십니다. 독재자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방송인데 예.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역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온 지 지금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원래는 그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이제 입시 쪽에만 머물다가 최근에는 이제 내년이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제가 봉사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요즘에 이제 국내 동포들한테 강연을 통해서 한국사 대중화에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해외에 있는 동포분들, 그 자녀분들은 완전 역사의 불모지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하고 크로아티아의 그 한인의 초청으로 실제 그곳에 가서 해외 동포 자녀들한테 어떤 그 민족혼이랄지, 여기 사진 나오네요. 민족혼을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었는데 마음이 짠해가지고 맨 앞에 앉은 그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독도가 누구 땅이냐? 독도를 알고 있냐?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서 태어난 앤데 독도가 누구 땅이냐?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인데 저학년이었어요.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독도를 차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가려고 그런다는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 황금어장 먹고 그 밑에 묻혀있는 메탄하이드레이드라는 그 자원, 미래 자원을 차지하려고 경제적 이유에서 일본이 노리는 건데 오스트리아의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짠해가지고 그래서 좀 앞으로 힘닿는 대로 제가 전 세계,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세상 끝까지 제가 가서 우리 역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였고요. 좋은 얘기였고 본론으로 계속 갈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우리 여성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주부님들도 그러면 나도 한번 우리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 킹메이커들의 만류가 상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던 정도전이 비명에 갔고요. 이방원한테. 그리고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었던 강혜선 빠졌습니다만 이숙봉 같은 사람이 귀향을 갑니다. 여러분들 정조 이산하시죠? 정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홍구경 그냥 쫓겨나고 귀향을 가요. 그러니까 킹메이커들이 하나같이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이건 언급은 안 하겠지만 현대사에서도 이런 일화가 비일비재해요. 자, 근데 이런 비극은 우리 여성들에게도 미칩니다. 제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었던 강씨 부인 있죠?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왕을 만들고 나서 그 킹메이커들의 그 공통점이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 둘을, 이 어린이들을 왕으로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왕을 만들려는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자식 둘을 갖다 이방원한테 전부 다 잃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자식을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거거든요. 그뿐입니까? 죽어서 그 무덤을 만드는데 이방원이 이분이 이제 강씨니까 두 번째 부인이죠. 정식 왕비였어요. 신덕왕후. 첩으로 격하시키고 무덤을 도성 밖으로 내치는, 죽어서도 수모를 당해요. 남편하고 무덤에 같이 묻혀야 되죠. 이성계는 건원릉, 이 여자는 정릉 따로 띄워놓습니다. 300년 뒤에야 복원이 돼요.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을 도왔던 누구 있었습니까? 민씨 있었죠. 왕 제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형제들, 남동생들이 다 같이 왕을 만들었거든요. 민무구, 민무질 형제들. 아니나 달라요? 왕 되고 난 다음에 외척 세력들 뭐 합니까? 외가 친척 세력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거 왜 외척들이 설쳐? 힘을 견제해야겠네. 그러려면 외척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바람을 핍니다.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민씨가. 아니요, 당신은 왕 만들었더니 바람 피고 다녀요? 뭐야 이 여자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 민씨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지를 죽여버려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왕을 만든 뒤에 킹메이커는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보죠. 겸양지덕. 이 겸양지덕이라는 건 무엇인고 하니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 이것을 겸양지덕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무리를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누구한테서 찾을 수 있냐면 무학대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무학대사가 누구였나요?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를 도운 사람 아닙니까? 옛날 이성계가 장군 시절에 꿈을 꿨어요. 나무를 3개를 지고 가는 꿈을 꿨다고 그러죠. 그 무학대사한테 해몽을 부탁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임금왕자입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납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멘토를 삼았습니다. 무학대사를. 자, 근데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그럼 무학대사도 사람인데 아무래도 누구하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겠어요? 정도전하고 나를 세울 수밖에 없죠. 정도전은 유학자요. 무학대사는 불교의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상도 다른 거예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 고려의 수도가 어디냐면 개성, 개경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 건국했으니까 새로 이 수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 수도를 오늘날 서울 한양으로 옮기는데 이 도성을 어디에 세우느냐 갖고 둘이 대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학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청와대 자리에다가 궁궐을 두자 그래요. 그리고 한강이 흐르죠. 한강 이남에 뭐가 있냐면 관악산이 있어요. 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관악산이랄지, 뭐 치악산. 이 악자 들어가는 산이 화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화기가 강하니까 이 화기를 막기 위해서 문을 동쪽으로 내야 된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이게 이제 무학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유학에 근거하면 자고로 군자는 남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경복궁 자리에다가 궁궐을 세울 것을 건의를 하고 군자답게 남쪽으로 문을 내자. 이게 정도전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티격태격하니까 이성계가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무학 들어줬을 것 같죠? 정도전의 손을 들어줘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들 고려의 사실상 국교가 뭐였습니까? 불교였어요. 고려 말에 타락했었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신세계 조선을 만들면 새로운 정치적 기반, 사상적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럼 새로운 건 뭐 유학 성리학이죠. 그래서 어차피 유학자 정도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무학이 조용히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난 여기까지구나. 아, 그래. 어차피 이 불교는 더 이상 조선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처한 입장을 안 거죠. 그리고 조용히 절로 집거를 해요. 그래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불경을 외우고 경전도 읽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아갖고 수만 명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럼 일일이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손도 잡아드리고 그래요. 소원도 빌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래갖고 78세의 나이. 야, 옛날 78세면 오늘날 뭐 한 100세 이상 사신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입적하실 때까지 끊임없는 존경과 인기 속에 편안하게 가신 분이 우리 무학대사다. 그러니까 킹메이커 중에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이 무학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무학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된다? 따라해보죠. 겸양지덕.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 이것은 왕을 만든 사람, 승리를 쟁취한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대표적인 덕목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부님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이제 겸양지덕도 가졌어. 우리 남편을 내가 왕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예, 사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뭐 대선을 노리기에도 좀 연세들이 있으시고 자,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누구를 왕으로 만들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식을 왕으로 만드는 방법, 그 대표적인 인물 해경궁 홍씨를 소개하도록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교육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교육은요, 소통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통의 교육이 있어요. 불통. 이 소통의 교육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고요. 불통의 교육은 워스트 중에 워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여기 있는 불통의 교육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해경궁 홍씨, 정조 이산을 왕으로 만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 키워드 먼저 볼게요. 이 소통의 교육의 관련 키워드는 뭘까요? 관심, 사랑, 대화, 인내, 믿음, 격려, 칭찬,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불통과 관련된 키워드는 뭘까요? 무관심, 꾸중, 체벌, 의심, 닭달, 들들볶기 이런 것들이 불통의 관련 키워드예요. 네.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그 불통의 키워드가 누가 있냐면 영조대왕이 있습니다. 영조가 누구 아버지냐면 사도세자의 아버지예요. 이 사도세자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정조, 이산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조가 이제 처음부터 뭐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주긴 얘기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영조는 원래 자식이 귀했거든요. 근데 자식이 나왔어요. 효장세자라고. 근데 10살 때 죽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랬는데 41살에 사도세자 이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다 애가 천재예요. 3살 된 애가 천자문을 써요.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들한테 나눠줍니다. 3살 걸음만 하는 애가 그걸 나눠줘요. 그리고 왕 그러면 영조를 딱 가리키고, 그러니까 보통 세자는 이제 나중에 책봉하잖아요. 그 손이 귀하니까 낳자마자 세자로 책봉했거든. 세자 그러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자문을 공부하다가 사치할 치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입은 옷하고 관을 집어 던지더래요. 3살 먹은 애가. 왜 이러십니까 세자저하? 이건 사치다. 비라는 사치다. 그래서 신기하니까 무명을 가져왔어요. 이 무명은 뭡니까? 무명은 사치가 아니다. 막 입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기대가 되게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일단 영조하고 기본적으로 그 대화가 없었던 것이 낳자마자 이제 세자 책봉을 하다 보니까 세자 교육을 시킨다고 별궁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화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10살이 넘어가면서 글 공부는 안 하고 병정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공부로 가긴 바랬는데 엉뚱한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보듬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점점 피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 이 영조가 되게 오래 살아요. 80세 이상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이고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대신 왕을 맡겨요. 요거 이제 그 대리청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치러진 엄격한 교육이 완전히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갈라요. 사도세자가 물어보러 와요. 아버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엄격하게 가르친다고 꾸짖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세자야? 너 왕이 될 자격이 있어? 그런 거 하나 처리 못해? 보기 싫어. 저기 가 이놈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여쭤보면 안 되겠구나. 알아서 처결합니다. 그럼 또 불러요. 네가 왕이야? 왕이냐고 물어보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혼을 냅니다. 아이고 물어봐도 뭐라 그러고 안 물어봐도 뭐라 그러고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만 가면 실어증에 걸려갖고 어버버하고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 기절을 합니다. 우왕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조선시대 세자들은 3번 이상 왕을 문안인산 드려야 되는데 2달 동안 안 찾아뵙는, 대화가 없으니까 점점 멀어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영조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불러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대화가 딱 하나였대요. 불러다가. 밥 먹었니? 예, 먹었습니다. 귀를 씻었답니다. 더럽다 이거죠. 자식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양치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끼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 씻은 물을. 이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짓이냐고요. 우리 한번 당시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쓴 일기장 한중록을 통해서 정말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께서 영조를 말합니다. 동궁을 부르시어. 동궁은 이제 사도세자를 말하는 거죠. 밥 먹었냐? 물은 다음 경모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도세자가 거주하던 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경모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세자께서 대답하시면 그 자리에서 귀를 씻으시고 씻으신 물을 광창 쪽으로 버리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가 아닌가. 영조 이 사람 성군이에요.
수능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왜 업적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식한테는 폭군이고 제가 볼 때는 워스트 중에 워스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도세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미치죠. 안 미치면 정상이 아니죠. 정신병에 걸립니다. 자살 시도를 하고요. 미친 사람이 돼요. 의대증에 걸립니다. 옷을 입고 벗고를 못해요. 옷 입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나인이 옷을 입히려고 그럴 때 조금이라도 살에 옷이 닿잖아요. 칼을 꺼내서 나인을 해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내시를 불러요. 그리고 역시 그도 죽입니다. 한중록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내시의 목을 잘라와서 그 피 떨어지는 목을 들고 나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내 세상 사람 목 잘린 거 보고 그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이는데 몇 명을 죽이느냐? 100여 명 가까이 죽입니다.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거죠. 이 불통의 교육은요, 살인자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쳐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이겠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경궁 홍 씨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냅두면 내 아들 이산, 훗날 정조가 다칠 수 있으니까 자기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거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영조 내 남편 죽이는 게 아니냐 싶어서 그 얘기를 또 남편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결국 부인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조는 그 얘기를 듣고 진노를 하죠. 아버지로서 자식 못 죽입니다, 여러분들. 왕으로서 역적을 처단한 거죠. 그래서 나를 잡아서 자기 아버지였던 숙종 재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제가 오늘 역적을 처단하겠습니다. 전쟁 나가듯이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그리고 사도세자를 부른 거야. 너 죽어! 내 역적을 처단하마! 그러면서 뒤지어 가둬 죽인 거예요. 여러분, 불통의 교육은 살인자를 만들고 역적을 만든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통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소통의 교육. 이 소통의 교육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제 해경궁 홍 씨예요. 이 해경궁 홍 씨가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 이산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소통의 아이콘 해경궁 홍 씨를 하기 전에 제가 불통 얘기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 정조를 이야기할 때 뭐 업적으로만 따지면 세종대왕을 떠올려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살아온 유년 시절의 과정을 보면요, 세종하고 달랐어요. 누구하고 비슷했냐면 폭군 중에 폭군 연산군하고 똑같았습니다. 연산군. 이 사람은 조선전기, 이 사람은 조선후기인데요. 비슷해요. 이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폭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이었는데 이제 부인은 윤씨였고, 그 연산군을 가졌어요. 가진 상태에서 성종이 후궁들하고 바람을 펴요. 그렇고 임신을 시킵니다. 그럼 다 여성분들이지만 가만히 있겠어요? 윤씨가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궁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밤마다 그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게 연산군을 가졌을 때 태교였습니다. 그 아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연산군을 낳고 나서 계속 남편이 바람피니까 화가 나서 얼굴을 그냥 확 하고 긁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형 먹여 죽인 거예요. 그걸 연산군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들고 나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피합니다, 자식을. 자식 얼굴 보니까 엄마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묻지 마. 그리고 대화도 없고 얘가 나중에 폭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영조하고 비슷하게 막 꾸짖습니다. 풀이 죽은 연산군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인한테 가요. 저기 김나인,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저 환관 와봐.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전형적인 불통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다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죽은 걸 알고 나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할머니를 박치기를 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냥 자기 신하들을 뭐 활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반정으로 쫓겨나고 쫓겨난 왕 끝에 뭐가 붙어요? 군. 그래서 연산군인 거예요. 근데 정조는요, 유년 시절이 연산군보다 더 나빴어요. 이건 폭군의 폭군이 될 사람이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엄마 죽는 거 못 봤죠? 아빠 죽는 걸 봤습니다. 사도세자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때 뒤주 속에서 그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뒤주 속에서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갈 때 이산의 나이 11살이었습니다. 그 예민한 시절에 그 아버지 모습을 본 거예요.
사리보면 나오잖아요. 뛰쳐 들어갑니다. 그 장소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아비를 살려주소서. 제발 살려주소서. 내쳐라. 그냥 강제로 끌려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끌려 나와요. 끌려 나와가지고 뭐 야사지만 아버지가 갇혀있는 뒤집 속에 가가지고 물도 넣어주고 떡도 넣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손이라도 좀 잡으려 했던 그 분노와 슬픔과 트라우마를 간직한 게 정조였습니다. 이산이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그 세자가 아니라 손자니까 세손이죠. 세손 수업을 받을 때 끊임없는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배우가 누구였냐면 당시 집권 여당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그 노론 세력들은 이산이가 왕이 되면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못 되게 하려고 막 협박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 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어요. 피바람 불었습니다. 근데 그가 폭군이 됐습니까? 역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성군 중에 성군이 됐습니다. 업적도 많고요. 수능 출제율 1위입니다. 세종보다 더 나와요. 수능 왕이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 더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랑. 여기는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돌아버리면 배는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배는 게 없었냐면 이 해경궁 홍씨 말고 또 그 후궁이 있었어요. 그 후궁을 갖다가 손수 자기 부인인데 주먹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후궁이 낳은 자식 자기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그 갓난 아기를 갖다 연못에 집어 던져요. 죽다 삽니다. 완전 미치죠. 뭐 사도세자가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죠. 이게 어떻게 제정신입니까? 그죠? 그리고 바둑판을 갖다 해경궁 홍씨한테 던졌대요. 그리고 그 관중록에 보면 바둑판에 눈을 맞았는데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아들 이산만큼은 그렇게 이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태몽을 사도세자 갖고 와요. 벌떡 일어나더니 야, 내가 용을 보았다 꿈에서 비단 가져와라 하면서 손수 용을 그려요. 그 딱 벽에 붙여놨는데 세상에 태기가 있고 이산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사랑으로 감쌉니다. 11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 형제들이 감히 이산을 넘보지 못하게 교육을 시키고 다른 그 후궁의 자식들이 서자들이죠. 서자들이 감히 이산을 훗날 정조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사도세자는 이제 뒤주에서 가고 남은 이제 해경궁 홍씨가 그 뒤를 담당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보듬죠. 절대 할아버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듬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조가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정조는 공식적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역적이니까. 그럼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왜 아까 그 영조 아들이었는데 10살 때 죽은 사람이 있었죠. 효장세자라고. 그러니까 정조의 큰아버지죠. 그 큰아버지 양자로 입적이 돼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명분상.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 영조 돌아가시고 딱 취임을 합니다. 그 취임식 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취임식 날 한 말이에요. 그때 노론들은 요새 말로 토했습니다. 야, 이거 뭔 소리야. 취임 첫날.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아이고, 그때 반대할 걸.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치자. 그래갖고 정조 즉위한 다음에 조년각이란 침전에 자객을 보냈잖아요. 그 자객이 얼마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조선 왕조 500년 중에 왕의 침전에 자객이 쳐들어간 거는 정조가 전무후무해요. 황망한 사건이죠. 이럴 정도로 사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정조가 노론을 아예 치지하는 건 아니에요. 숙청할 사람은 숙청했지만 희생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탕평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골고루 기용을 하죠. 체제공이랄지 정약용 아시죠? 이런 남인들도 기용하고 골고루 기용하고 자신의 적이었던 노론들도 기용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왕 됐는데 반대하고 아버지를 죽이는데 배우였던 그 적을 과감하게 기용해요.
그게 심한지 대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은 뭐 정조가 암살당했다, 뭐 심한지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심한지하고 정조하고 밤마다 몰래 서로 주고받은 편지 299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서로 뭐 연애 편지 같아요. 별의별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끌어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밤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카톡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그네요. 뭐 하세요? 이게 실제 내용을 인용을 해볼게요. 내일 제가 이런 정책을 펼칠 테니 야당에서는 요런 부분을 꼬집어서 반대를 해주세요. 하지만 장외투쟁은 안 되고요. 반대도 2주를 넘기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그걸 그대로 심한지가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을 끌어안았다니까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좀 위정자들이 적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위정자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소통의 정치였습니다. 우리 정조 임금은 진짜 사랑의 왕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비명에 이른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언 격쟁이 가능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고 싶을 때는 왕이 행차를 할 때 징을 쳐요. 꽹과리를 쳐요. 그럼 왕이 가마를 세우고 오게 하라. 귀로 듣고 글로 받고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제도일 뿐 왕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데 정조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그 무덤을 갖다가 이제 수원에다 만들어 놓고 행차를 갖다가 10대번을 합니다. 서울에서 수원 가려면 뭐 몇 박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오는 걸 막질 않습니다. 다 가까이 오게 하라. 뒤에 백성들이 풍악을 울리고 엿장사 따라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따릅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칩니다. 가마를 멈춰라. 얘기를 들어주고 민원을 받습니다. 그 중간중간 머물 때 그 피곤한 몸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냐? 민원 가져와라. 그리고 그거를 3일 안에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빨랐어요. 3일 안 민원 처리 서비스. 그리고 어떤 말을 남기십니까? 나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 상소를 읽는 게 더 재밌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고프고 백성이 배가 부르면 내가 배가 부르다. 진정한 성군 중의 성군, 소통의 정치, 사랑의 정치의 대표자, 그것이 바로 정조 임금님이시고 그 정조를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소통의 교육의 아이콘, 대표적인 여성 해경궁 홍씨였던 것입니다. 박수 치셔야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세상의 중심은 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여성이다라는 거. 우리 여성의 소중한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이후에 겸양지덕을 길러야 마무리가 좋다라는 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미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21세기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통의 교육을 해야 돼요? 소통의 교육을 해야 돼요? 소통의 교육,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요 3가지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자, 여자로 산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로서, 때로는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실 텐데요. 자, 우리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삶을 왕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 기억나세요? 장롱 속에서 갑옷을 꺼내서 남편에게 입혀줬던 민씨. 여러분들의 장롱 속엔 무엇을 감춰두셨습니까? 백입니까? 아니면 물 먹는 하마입니까? 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 안에 지혜를 감춰두셔서 훗날 여러분들 자녀가 왕이 되기 직전에 지혜라는 이름의 왕의 갑옷을 직접 입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었습니다.